자, 우리 간단하게 아랍과 이슬람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진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아랍과 이슬람의 상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더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무슬림 여성들은 머리를 가릴까요? 히잡을 쓸까요?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히잡을 안 쓰는 무슬림 여성들도 있어요. 보통 무슬림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가리는 이 히잡이라고 불리는 요 스카프를 써요. 히잡은 아랍어로 히잡이라고 해요. 히잡, 하자바란 동사, 덮는다란 뜻의 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즉 히잡은 이 머리를 여성들이 덮을 때 쓰는 스카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히잡을 쓰는 그 근거는 뭘까요? 결국 이슬람의 경전 코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자, 즉 보시면 명확하게 뭔가 써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입을 가려라, 눈은 보여도 된다, 아니다, 머리만 가리면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각 지역이나 각 국가나 아니면 각 가문의 그런 관습이나 전통에 따라서 좀 더 이것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우디 같은 데는 좀 더 이것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얼굴을 좀 더 여성들이 가리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각 국가 다 모두 아랍 국가인데 의상이, 여성들이 입는 의상의 빈도수가 굉장히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2번 보이세요? 이 2번 눈만 보이는 이 의상은 사우디에서 가장 많이 입는 의상입니다. 참고로 코랑 이제 입을 가리는 이거를 니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레바논을 보세요. 레바논은 49%가 그냥 자유롭게 히잡을 안 쓰고 다닙니다. 자, 사우디를 보면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도 의상이 여성들이 입는 게 다 달라요. 좀 자유로운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은 히잡만 쓰고 요 코랑 입을 가리지 않는데, 보수적인 가문 아니면 보수적인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입과 코를 가리죠. 즉 이슬람과 상관없이 그 지역, 그 가문의 풍습에 따라서 의상이 더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더 자유롭거나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2018년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언론에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사우디에 사는 여성들이 이 코와 입을 가리는 니캅 아니면은 팔이랑 이제 발 빼고 모든 온몸을 가리는 의상인 아바야를 굳이 입을 필요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 국가, 사우디의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그것을 반대하면은 저는 코와 입을 가리는 니캅을 쓰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계속 개방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지역과 가풍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계속 개방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점점 옷을 좀 자유롭게 입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 아랍 이코르 이슬람, 이슬람 이코르 아랍, 이 공식 틀린 겁니다. 물론 이슬람의 시작이 아랍인인 무함마드로 이제 시작이 됐고 아랍인들에 의해서 전파가 됐고 경전 코란도 아랍어로 쓰였긴 하지만 지금 현재 1400년이 지나고 전 세계에 이슬람이 퍼진 이 상황에서 전 세계 18억 명의 무슬림 중에 아랍인의 인구는 20%밖에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모든 아랍인은 무슬림이다. 틀린 말입니다. 아랍인 중에 특히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등지의 아랍인들 중에는 한 10%에서 15%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나중에 개종했나 보네. 그게 아닙니다. 이슬람 이전부터 기독교를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죠. 자, 한 예로 볼게요. 이집트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이집트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집트의 모습이죠. 자, 무슬림들이 예배를 보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집회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란은 아랍이다. 아닙니다. 이라크 오른쪽에 보면은 이란이란 국가가 있어요. 근데 이 이란이란 국가는 이슬람 국가고 그리고 의상도 아랍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데 사실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민족 자체가 페르시아 민족이고 언어도 페르시아어를 써요. 그러니까 민족과 언어 자체가 아예 아랍 사람들과 달라요. 국제 뉴스를 보면 사우디와 이란이 좀 사이가 좋진 않아요. 그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이슬람의 종파 때문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이고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민족이 달라서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민족,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중동이란 용어. 이거 맞는 것일까요? 중동이란 용어는 뭔가요? 중동, 중간에 있는 동쪽, 아랍어로 샤르클 아우사트, 영어로 미들 이스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동쪽의 가운데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용어예요. 이 용어가 언제 생겼냐면요. 1900년경에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 학자들이 동양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동쪽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지리에 따라서 동쪽을 세 개로 나눴어요. 근동,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동, 가장 먼 극동. 극동은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아랍, 이슬람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동양에서 가운데 있는 지역, 이 국가들이 모두 중동이에요. 예를 들면 터키는 터키 민족,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이 아랍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들이죠. 이것을 모두 중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어가 맞냐 틀리냐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쟁거리가 돼요. 사실 왜냐하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랍 이슬람 세계가 서쪽에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학문하는 사람들은 중동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근거는 역시 경전 코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돼지고기는 분명히 먹으면 안 돼요. 돼지 기름으로 된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 이게 뭐냐면요. 무슬림들은 도살을 하기 전에 알라의 이름으로 라고 외쳐요. 아랍어로 비스밀라 라는 말을 외치고 도살을 해요. 그 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할랄 푸드라고 말 들어보셨어요? 할랄, 이슬람에서 허용됐다 이런 뜻이에요. 할랄. 그래서 우리나라도 할랄 음식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도 웬만하면 할랄 음식점을 가려고 하고요. 이태원에 있는 할랄 식품점에 가서 할랄 식품을 사서 집에서 조리해 먹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슬람권의 물건을 수출할 때, 식품을 수출할 때도 할랄 음식임을 증명하는 할랄 인증 도장을 찍어요. 자, 이번에는 검은 황금, 석유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세계에서 석유를 최초로 발견한 것은 미국입니다. 1859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석유를 추출해서 발견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러시아까지 석유 중심의 그런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석유를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석유 기업들의 석유 개발 기술이 발달하게 돼요. 자, 아랍 세계로 가볼게요. 아랍 세계에서의 그 석유 발견은 20세기로 가야 돼요. 20세기 초부터 이제 석유가 발견되고 추출되기 시작한 거죠. 이걸 생각해 볼게요. 어떤 석유가 난다고 할 때 그 석유의 주인은 누굴까요? 석유가 묻혀있는 그 땅의 주인이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랍 사람들은 자기 땅에 수천 년 동안 석유가 묻혀있는지 아니면 묻혀있는 걸 알아도 채굴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결국 기술력을 앞세운 영국, 미국 등 서구의 그 석유 기업들이 땅속에 묻힌 석유를 자기네들이 끌어올려 주겠다고 하면서 앞다투어 중동으로 몰려오게 되죠. 사실 아랍의 땅 주인들은 뭐 마다할 필요가 없었죠. 그 사람들이 대신 와서
대신 파주고 대신 석유를 추출해서 대신 석유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준다고 하니 뭐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 이후로 아랍의 산유국들, 그러면 중동의 산유국들이 줄줄이 미국과 영국 중심의 서구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얼마 되지 않아서 중동의 모든 그런 유전지대는 서구의 기업들이 선점하게 됩니다. 자, 사우디도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사우디에는 20세기 초에 압둘 아지즈라는 그 호전적이고 전사적 기질이 다분한 압둘 아지즈라는 아랍인이 있었고, 그 사람이 30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 90%를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입니다. 아랍어로 알맘라카툴 아라비아투 스우디야. 이 사우디아라비아란 곳이 엄청나게 광활한 지역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남한의 20배예요. 그 지역, 특히 그 지역의 70% 이상이 사막지대입니다. 그 곳곳에 있던 부족들을 어떻게 통합을 시켰겠어요? 압둘 아지즈 일대 국왕은 결국 그 부족들에게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충성도를 높이고 하나의 국가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거기다가 인프라까지 계속 구축을 해야 됐는데 그 모든 것을 하기에 돈이 턱없이 부족했죠. 근데 1938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한 지 6년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우디 동부에서 석유 채굴을 하던 미국 소칼사가 대규모의 유전을 발견한 것이죠. 그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돈방석에 앉게 되고 오일 왕국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랍하면 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부자 나라? 석유가 나니까 당연히 부자겠지?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은 아랍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은 언제부터 부자가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국가들의 경제의 주축은 석유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국가들이 부자가 되려면 석유 가격이 높아야 돼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석유의 가격이 1973년부터 현재까지 3번 딱 유가가 엄청나게 뛴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1973년 1차 오일 쇼크예요. 1948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 아랍인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세우게 되죠. 아랍 민족들은 분노했고 아랍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여러 번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죠. 4차 중동전이 1973년에 터졌는데 그때 이집트, 시리아간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역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전략을 냈습니다. 아랍 산유국, 즉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아랍 산유국들이 친이스라엘 정권, 친이스라엘 국가, 특히 미국을 상대로 석유 공급을 점차 감소시키고 중단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석유 시장의 석유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석유 가격이 폭등하게 된 거죠.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옵니다. 이란에서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정권이 집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게 돼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당시 15%를 차지했던 이란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니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석유 가격이 치솟게 됩니다. 2004년 세 번째 유가가 갑자기 오르게 되는데요. 세계 경제는 호황의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신흥 경제 5개국,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큰 성장세를 보이죠. 당연히 이 국가들에서 산업 가동을 위해서 산업이 막 발전하니까 산업 가동을 위해 많은 석유가 필요로 했고 그래서 석유 가격이 당시에 갑자기 오르게 됩니다. 2004년 배럴당 20달러대였던 유가가 2008년 100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즉 4년 동안 유가가 5배나 뛴 것이죠. 근데 이때 미국에 매장되어 있던 셰일 자원 채굴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셰일 오일 가스는 기존의 정통 방식과는 좀 달라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셰일층에 갇혀있는 석유와 가스 자원을 추출하는 신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가가 워낙 높으니까
이 생산하는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도 마진이 남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 미국은 셰일 산업을 계속 개발해서 미국에서 셰일 기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셰일 오일을 전 세계에 풀어버리니까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면서 석유가가 쭉 떨어지게 됐죠. 즉 미국이 셰일 오일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그 피해를 아랍 국가들이 본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볼게요. 국제유가 변화 추이인데 73년에 오르면서 79년에 또 확 오르죠. 그리고 2004년에 오르면서 아랍 국가들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부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